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짜 9월 6일 화요일인데요. 태풍이 흰남노? 네, 흰남노. 캄보디아 이름이라서 좀 헷갈립니다. 네, 캄보디아의 유명 국립공원 이름이라고 하죠. 네, 흰남노가 잘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남쪽에는 좀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서울은 다행히 무난하게 비만 좀 내리고 잘 지난 것 같아요. 이런 태풍들이 올 때마다 한 번씩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도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추석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라고 매크로 시리즈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매크로가 전문가라고 할 수준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도 보는구나 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수준에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다행히 저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나 저보다 좀 못하신 분들은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크로 잘 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좋은 점이 여러 채널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장 큰 걱정, 요즘처럼 제가 이렇게 매크로 공부를 하는 때가 없는데, 일단 수출하고 이제 환율이 지금 제일 걱정이죠. 환율이 지금 1370원? 까지 와 있고,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날 영상 올라가는데 39금 증권방송 하는데 우리 이마영이 1400원 뚫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정말 운이 없으면 1500원, 1600원까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긴 했거든요. 정말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그 전까지는 초강 달러가 세서, 자, 이게 달러 인덱스가 높아진 거야. 달러 인덱스가. 네. 그러면 달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 달러의 반대 통화가 뭐냐? 유로화가 굉장히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엔화 등등등이겠죠, 사실은. 근데 지금 유로화는 지금 전쟁 중이니까 폭망이죠. 엔화는 지금 요즘에 진짜 적자죠. 얘들은 이제 경상수지도 적자죠. 자, 경상수지는 그동안에는 일본은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였어요.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였는데 자본수지, 예전에 투자해놓은 배당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월세처럼 따박따박 받아먹는 나라였는데, 자, 요것도 이제는 녹록지 않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 지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원래 엔화가 안전통화라고 해서 안전자산으로 항상 이게 경제위기가 오면 엔화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청산되면서 오히려 엔화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다 내리니까, 자, 그러면 달러 말고는 지금 킹 갓 달러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달러 말고 다 작살났는데, 자, 그러면 이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 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아니, 보니까 원화가 오케이, 달러 강세 인정. 그런데 나머지 통화들, 싱가포르 이런 데 있잖아요. 싱가포르 달러, 말레이시아, 대만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빠지는 거죠, 이게. 아니, 달러가 세서 원화가 약한 거라며. 그런데 얘들 비하니까 우리가 유독 약하더라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러냐? 결국은 수출에서 문제가 터졌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4개월 연속 적자죠. 무역 수지가 적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적자 폭이 계속 커지고 있죠. 계속 커지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4,400억 달러 정도의 외환 보유고가 있는데요. 자, 이 정도면 충분히 버티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일단 이게 문제고요. 그래도 7월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2조치나 샀어. 아, 그래. 우리나라 펀더멘탈 문제 없어. 이야기했는데, 자, 8월에 3조를 팔았어요. 참 이야기하기 무섭죠.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원화자산 탈출하는 건가?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킬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참고로 여기는 IT의 신 채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무역 수출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빨간불이 들어왔을까? 자, 수출이 안 좋은 건 당연히 지금 경기가 안 좋죠. 경기 침체가 미국 기준으로, 그죠? 미국 기준으로 원래 경기 침체라는 게 2분기 연속
경제 성장이 GDP가 마이너스면 경기 침체라고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미국은 지금 1Q, 2Q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폭이 너무 작아서 이거 아니야 라고 이제 파월이나 옐런이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경기 침체인 거고요. 자, 경기 침체니까 우리의 주력 수출은 반도체 등이죠. 특히나 이제 우리 반도체인데 메모리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메모리는 어떻게 보면 원유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요즘에 원유가 킹인데, 그죠? 킹과 원유인데 왜 그럼 메모리만 그러냐? 네, 원유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죠. 자, 누구 때문에? 푸틴. 러시아의 푸틴 때문에. 이 아저씨가 천연가스 가지고 원유 가지고 무기화하니까 이 시장이 들썩들썩거리는 거고,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사우디아라비아, MBS라고 그러죠. 모하마드 빈 살만이라고 그러는데 참 우리나라 용어도 잘 만들어요. 그죠? MBS가 지금 요거를 가지고 푸틴하고 같이 좀 보조를 맞추고 있죠. 그래서 원유를 계속 높게 유지하다 보니까 결국 인플레가 계속 치솟다 보니 이제 금리가 빠른 속도로 인상이 되고 결국 경기가 의도적으로 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미국 금리가 그러면 계속 오를 텐데, 그죠?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를 텐데 지금 2.5%인데, 그죠?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남았다고 그러죠? 그러면 3.25%가 지금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거죠. 3.25%까지 가야 되는 거고, 지금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이루어졌고, 요게 이제 점점 더 벌어지면 결국 달러 유출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침체가 문제인데요. 또 이거는 약간 깨름칙한 부분들도 있어요. 일단 우리의 수출의 대부분은 무역수지 흑자가 대부분은 대중 무역을 통해서 가져오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 보면 86% 정도가 이제 중국에서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의 한 63% 정도가 결국 중국 의존도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미중 간 패권 전쟁 때문에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당장 분리되고 있는 건 아닌데. 자, 그러면 일단 수출이 계속 왜 안 좋았냐 그러면, 일단은 중국 락다운 영향이 크죠. 일단 생산을 못했잖아요. 네, 생산은 못했죠. 특히나 EQ 같은 경우는 거의 0%대 경제성장률, 중국 같은 경우 0.4% 정도밖에 못했죠. 옛날에 중국 같은 경우 8% 경제성장률 못하면 뭐 난리 난다고 큰일 나는 그런 나라였는데, 자, 0.4%였고, 이것 때문에 결국 지금 이제 영향이 오는 거고요. 후행적으로 좀 오는 거고. 그리고 좀 약간 깨름칙한 부분들이 무역 수지 흑자폭이 계속 줄고 있어요. 흑자폭이 계속 줄고 있어요. 자, 2014년에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에서 벌어들인 흑자폭이 얼마냐면, 요때가 피크예요. 628억 달러. 요때가 피크였고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 그러면 얼마나 했냐? 작년에 242억 달러 정도. 600억 달러 정도의 이익을 내다가 이제는 200억 달러 수준으로 고착화된 지가 좀 오래됐다는 거죠. 자, 올해부터는 연간으로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대중무역에서. 그거는 뭐 일시적인 이런 영향들도 있지만 결국은 2차 전지 소재 같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전구체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 반도체 네온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1월에서 7월 사이 보면요, 거의 80%가 넘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지금 뭐 10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규모적인 측면에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무역을 통해서 흑자를 벌어들이는 초호황 기간은 이제 피크 아웃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는 20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수지 흑자만 유지해도 좋겠다라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런 상황까지 온 거고요. 요게 특히나 이제 반도체 수출이 빠지면 훨씬 더 흑자를 내기가 쉽잖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좀 중국을 통해서 무역 수지 흑자가 내는 것들은 대부분 반도체 장비 같은 것들이에요. 예전에 우리 디스플레이 장비 되게 많이 수출했죠, 중국에. 지금도 수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 수출하면 결국은 중간재에서 디스플레이 같은 반도체 같은 데서 이제 경쟁자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당장은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새로운 경쟁자를 키우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수출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자, 그런 현실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의 IRA 인플레 감축법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산 소재를 이제는 줄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방향성 자체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굉장히 고통이 수반되고요, 시간도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을 시켜서 결국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전 세계 어떤 경제학자도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경기 침체가 올 건데 요거는 좀 마일드하게, 약하게, 부드럽게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보통 또 경기 침체라는 게 연착륙이 별로 없어요. 네, 경착륙을 많이 하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약간 경기를 일으키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떤 희망적인 부분을 봐야 될까? 예전에 항상 그랬어요. 이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요, 항상 약한 고리가 망가집니다. 약한 고리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94년도에요. 미국이 3% 기준금리를 확 갑자기 올린 적이 있어요. 자, 이때는 누가 망가졌냐면 남미 같은 데서 국가부도가 막 났습니다. 약한 고리. 네, 약한 고리. 그리고 99년에는요 1.75%를 또 확 올렸어요. 1.75%를 확 올리니까 어디가 망가졌냐? 미국 내 닷컴 버블들이 망가졌습니다. 그때 IT 버블이었죠. IT 버블이 망가졌고요. 그리고 2004년에는 2년 동안 4.25%를 무지막지하게 올렸습니다. 자, 요거 때문에 뭐가 발생했냐면 서브프라임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약간 보면 요게 시차가 좀 있다는 거예요. 금리를 막 올리면 시차가 있게 터지는 건데요. 자, 그러면 올해 2022년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그죠? 한 3% 수준까지 확 올라온다 그러면, 자, 이제 뭐가 터질까? 이게 제 걱정인 거죠. 약한 고리가 터질 텐데요. 자, 약한 고리는 각 국가마다 좀 다릅니다. 정부 부채가 문제인 나라들도 있고요. 기업이 부채가 문제인 나라도 있고, 가계가 부채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데가 대표적인데, 뭐 근데 일본은 워낙 채권 자체를 자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뭐 큰 문제는 없고, 기업 부채 같은 경우는 중국이 대표적이죠. 네, 중국 같은데 대표적인 거고, 정부 같은 경우는 이미 스리랑카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국가부도 IMF, 그죠? 신청한 데 많죠.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 지금 중국은 기업 부채가 지금 문제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제일 이제 중요한 거고, 이건 결국 부동산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고요. 헝다 사태 일어났었죠.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죠.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부분 가계 자산의 비중이 70% 이상. 지금 제일 취약한 게 우리나라 가계 부채라는 건데 1860조. 이 중에 77%가 주택담보대출이고요. 그런데 뭐 이 전체가 다 문제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도 제일 취약한 것부터 깨지는 거죠. 한 5에서 10% 정도 되는 제일 하위 부실 대출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제이든 리 님이 남겨주셨어요. 폐배터리 처리가 분명히 좋은 산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또한 중국이 장악하지 않을까요? 환경, 노무비 문제가 한국에서의 폐배터리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폐배터리 산업이라는 건요,
시장이 Q가 커지는 건 오케이. 네. Q가 커지는 건 다 인정합니다. 왜냐면 배터리 쓰면 전기차용 배터리 쓰면 수명이 다 되면 결국 이거를 폐배터리를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기술도 중요하죠. 그리고 환경도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뭐 규제가 되는 거고요. 기술이 이게 물론 이제 뭐 이게 얼마나 혜자가 있는지 기술적인 차별 포인트가 있는지 요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 결국 중국 같은 경우는 대충 환경오염 생각 안 하고 대충 하니까 가격이 코스트가 싸진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또 중요한 포인트가요. 배터리 자체 배터리를 쉐어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모델이죠. 네,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를 구독 모델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자체를 그냥 처음에는 전기차만 사고 배터리 자체는 미리 그냥 판매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회수에 대한 권리도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스템들이 없어요. 배터리를 지금 수명이 다 되면 이거를 뭐 그냥 누가 고물상처럼 수거해서 뭐 이렇게 하는 시스템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 지자체 이런 쪽에 좀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걸로 파기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나중에 회수할 때 뭐 그렇게 회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쪽은 그러면 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전기차 값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대신에 배터리에 대한 권리는 판매처나 아니면 특별 유통회사가 보유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제조업체가 회수하는 게 좀 유리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아무래도 이거를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자기들이 기술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분해서 재활용, 재사용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나 셀 업체들 대부분 다 이런 쪽으로 폐배터리 활용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포인트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예전처럼 코스트나 자본력 가지고 모든 게 판가름 나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시장은 안 좋지만 마음만은 풍성한 추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